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구촌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7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3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섭던 증가세가 약간 수그러들었고 대신 스페인에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륙도 서서히 늘어나 현재 확진자가 15,000명 선에 이릅니다. 나라마다 사회적 봉쇄 조치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을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3월 30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월요일 순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일본 역시 조만간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임명 전 해당 의혹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최 전 비서관을 스튜디오로 불러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5월 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에게 줄지 취약계층만 줄지 논란이 있었던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차등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 혜택도 병행됩니다. 당장 이달치부터 석 달 또는 반년을 시한으로 적용됩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뼈 깎는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이하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끝모를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 여력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면서 소득이 많은 상위 30%의 이해도 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다음 달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도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직장인이면 한 달 2만 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나이와 소득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면 다달이 평균 27만 원씩 내야 하고 만약 사업주라면 근로자 1명당 33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가 이러한 4대 보험료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국민이 대상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에서 하위 20% 납부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낮춰준 데 더해 하위 20%에서 40%까지 납부자도 석 달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 207만 원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26,078원까지가 혜택받는 상한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488만 가구가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되는 금액 가운데 총 4,171억 원을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치를 30% 낮춰주고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해줍니다. 국민연금은 감면 조치는 없지만 신청자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를 납부 예외로 분류해 석 달치 금액을 나중에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 기한을 석 달 더 연장해줍니다. 전기요금 역시 감면은 없지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여 가구에 대해 일단 석 달간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후에도 연말까지 요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선생님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오늘 들었습니다. 예. 그 몇 인 가구신가요? 4인 가구고요. 이번에 지원금에 해당되시나요? 예, 해당됩니다. 몇 인 가구신가요 지금 선생님? 2인 가구요. 2인 가구. 맞벌이신가요? 네. 아 근데 선생님 혹시 해당되시나요? 받으실 수 있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하위 70%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글쎄요, 됐으면 좋겠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서 좀 이렇게 좀 적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안 주는 것보다는 이제 준다고 하니까 좀 이게 뭐 좋은 쪽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장사도 안 되고 경제가 올 수도 된 것 같아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지금 그 코로나 경증 환자들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차라리 대통령님이 생각을 바꿔서 그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가르치는 걸 낮에 하고 있는데 애들을 가르치는 센터는 지금 다 놀아요. 시간당 강사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일 할 수 있고 어차피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뭐 한 달이 될지 얼마일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지금 금방 잡힐 줄 알고 다른 일을 안 했었는데 이게 참. 네, 긴급 재난 지원금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결국은 가족이 몇 명이냐, 근데 가족의 벌이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는 거겠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아마 이제 내가 대상자인지 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내가 받고 있는 소득 인정액을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일시 먹통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이 폭주했는데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3차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이 얘기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다 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2,05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0%니까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예.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500만 명이 대상이에요. 3,500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이제 약간의 의견이 있었지만 예. 정부와 이제 당정이 약간 의견이 있었던 게 중산층을 포함시킬 거냐. 하하. 그러면 OECD가 분류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의 상한선으로 둡니다. 예.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되는데 4인 가족 기준 월급으로 친다면 712만 4천 원 이하를 벌게 되면 예. 정확하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함이 대상이 되는지 월급 기준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확인하는 작업이 크게 오래 걸렸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역 상품권 내지는 전자화폐예요. 전자화폐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역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한 석 달 정도 시한을 두고 써야지만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개인 소비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근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과연 그 기준에 맞는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디 가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중위소득 150% 이내라고 했으니까 1인 가구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건강보험료 액수인데요. 이게 중위소득 150%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면 직장 가입자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반반씩 나눠 내게 되는데 88,000원 300원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아, 내가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4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7,600여 원을 밑으로 낸다면 직장 가입자는 대상이고 지역의 경우에는 4인 가구라면 2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월소득 기준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올해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63만 원. 2인 가족이 448만 원 이하, 3인 가족이 580만 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712만 4천 원 이하라면 이게 세전 월소득이에요. 네, 세전 세전으로. 총소득이니까 이거라면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이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니까 1인 가구는 25만 원 받아야 되나라고 하실 텐데 지금 1인 가구비 지금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좀 높였습니다.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씩 뛰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5인 가족인데 120만 원 받는 거냐? 아닙니다. 4인 이상 가족이라면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주, 경기도 이런 데는 이미 지역에서 또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겹쳐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지자체 것까지 뭐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뭐냐? 일단 중복은 허용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돈에 8대 2의 비율로 중앙정부가 8, 지금 나머지 2는 지방정부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놨거든요. 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복 지급을 막지는 않겠지만 지금 지방의 2조 원 정도 이제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커지면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약간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9조 원 정도 잡고 소요되는 재원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어디서 마련합니까? 추경 때는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8대 2 비율로 중앙정부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2는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7조 1,000억 원 정도는 정부가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지금 이제 쓸 예산 많이 긴축해서 세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출 줄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도 세출을 못해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적자 구책을 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7조 원 남짓의 경우에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올해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한 7조 원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GDP 대비 국가 이 채무 비율은 좀 올라가요. 한 41% 남짓 정도로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뭐 건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뭐 일본의 한 200%가 넘고요. 이탈리아가 130%가 넘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경제 개발 이제 OECD 기준보다도 아직은 이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부채 수준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뭐 이건 시일 꽤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맞습니다. 지급이 될까요? 이게 지금 정부가 총선 이후에요. 지금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중순 이후에 2차 추경으로 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 다 필요 없다. 이 추경 예산만 안을 놓고 2차 추경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보게 되면 지난 1차 11조 7천억 원도 제출하고 한 열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예. 여야가 이 예산을 쓰겠다라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추경 통과하는 건 4월 말 5월 초가 될 텐데 이게 행정적인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해요. 예. 이게 이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빨라야 5월 중순 정도 5월 생각하시면. 중순.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아무튼 정해진 기간 안에 좀 빨리빨리 쓰셔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필요한 소비하고 인근 정말 상권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야지 선순환이 돌아갈 텐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 1차 추경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하는데 이 긴급 이 재난 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경제 보탬이 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장률 부양 효과 관련해서 약 9조 원 정도면 거의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미루어서 이제 정량 계량적으로 모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진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빚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이 성장률 견인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득 절벽, 소비 절벽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여서 통상 우리가 한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했을 경우에 경제 성장 견인 효과는 0.2%포인트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같은 경우 헬리콥터로 뿌리듯이도 하는데 하려면 70%가 뭐냐? 일단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좀 다시 돌려내셔야겠다든가 세금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70%를 가려내고 또 주고 뭘 그러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권국이라면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홍콩도 그렇고요. 마카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 인구가 좀 적은 국가는 보편적 복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소득 99,000달러는 제외예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제 한 사람당 성인의 경우는 1,2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했어요. 보편적 복지로 갈 건가? 근데 재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기료를 전체로 좀 깎아주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먼저 주고 깎아주고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건 조삼모사 격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은 비상시국이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플랜 B, C가 필요해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204개 국가예요. 과거 사스 메르스는 27개, 26개 국가의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문제여서 이동이나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언제 확실히 이제 확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간의 용역도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산층 70% 이내에 해당이 돼서 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뭐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뭐 중견 직장인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월급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받았던 지원금을 정말 피해가 집중된 경부 대국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 잃은 분들 이런 분들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에 상응하는 걸 소득공제를 통해서 주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정부가 한없이 2차, 3차를 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좀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뭔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를 한다면 무조건 빨리 다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에 일단 한번 따라가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이인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better you do, the faster this whole nightmare will end. Therefore,
we will be extending our guidelines to April 30th to slow the spread. 15일 동안 적용되어 온 지침의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4월 12일 부활절 전에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10만 명 이상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modeling estimates that the peak in death rate is likely to hit in 2 weeks.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따라주길 촉구하며 현지 시간 화요일 관련 데이터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언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줄곧 낙관론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냉혹한 현실을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회가 긴급 사태 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 일원이기도 한 일본 이사회의 카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 사태 선언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코구라 요시타케 회장도 앞으로 사흘 동안 하루 100명을 넘는 환자가 도쿄에서 나온다면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의료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낮췄습니다. 무디스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우리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쭉 훑어보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0.1%로 쭉 내려왔다. 그다음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4에서 0.1로 내려갔다. 올해 0.1밖에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무디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살짝 다른 제목의 기사가 두어 개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디스, 올해 한국 성장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G20 전망치도 마이너스 0.5% 제시 이런 것도 있고 올해 G20 경제 역성장 전망 이런 제목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자면 미국 마이너스 2.0, 일본 마이너스 2.4도 있고 또 유로존은 마이너스 2.2,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쭉 내려가면서 멕시코의 마이너스 3.7까지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성장률이 뚝 떨어져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이다. 이것이 무디스 보고서의 진짜 내용입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제목만 보고 휙 넘겨버리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꼼꼼히 읽어야 전체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론은 전체성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기사를 쓰고 제목을 붙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들여다보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언론의 책무입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 50여 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병원 감염 사례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제2미주병원. 지난 26일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나왔고 다음 날 7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남은 환자와 종사자를 다시 검사해보니 또 50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확진자 133명이 확인됐습니다. 12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을 넘어 병원 감염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창문 등 환기시설이 부족한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밀폐된 다인실에서 밀접 접촉하며 무더기 감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공기 공조 시스템으로 전파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가 주로 비말과 또 긴밀한 접촉에 의한 거고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남은 환자는 외부와 접촉을 막는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조치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특성상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병원 자체의 의료진으로를 이용해서 코호트 격리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코호트 격리에 그쳐서는 추가 감염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제2미주병원 환자는 286명, 종사자는 72명으로 환자 절반 정도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인 1실 격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환자가 감염됐던 대남병원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은 해외 유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출신이 많은 강남 3구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누적 확진자 4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해외 유입자입니다. 특히 서울의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유학생들이 많은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서 귀국 유학생과 가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까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도 일부 해외 유입자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미국 유학 도중 귀국한 A씨는 오한과 근육통에도 어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은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서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인적 사항 등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동 동선 등 이제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역 강화를 위해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 동안 자가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시설에서 격리하되 비용은 본인이 내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입국 제한을 하는 셈입니다. 물리적인 국경 봉쇄는 하지 않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국경 봉쇄를 하는 물리적인 국경 봉쇄의 다름 아닌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방역 등 국가 손실을 유발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까지 불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70대 여성의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김포 일가족 사례도 있습니다. 재확진 사례가 늘면 완치율이 높아져도 안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치료 중인 환자를 넘어선 지난 28일 이후에도 완치율은 증가세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하지만 완치 판정 뒤 다시 확진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치율에만 의미를 둘 수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0대 환자가 지난달 국내 첫 사례로 보고된 데 이어 최근에는 김포 일가족까지 재확진 사례만 10건이 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몸 안에 남아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해 재확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원 전 24시간 간격으로 받은 2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만큼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포 일가족에 대해서도 기간으로 따지면 그게 재감염의 확률보다는 재활성화됐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고, 전문가들도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이후 면역력이 생기는 데다 다시 감염됐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환자가 한번 감염이 됐다가 시간 지났다가 다시 감염이 돼서 또 걸리기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엔 너무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어서 재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재활성화로 확진된 사례라도 2차 전파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퇴원이 되더라도 네. 3주간 정도의 자가격리 수칙을 지킨다. 이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적용해야 될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발병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권고 기간을 포함한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초중고 개학이 다시 연기될 것인가? 교육부가 내일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등교 개학은 힘들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온라인 개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개학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대신 집에 있는 신입생들에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환영의 인사말을 건넵니다. 종합중학교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밴드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어색하고 낯설지만 무척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글을 올립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식 풍경입니다. 눈이 밑으로 깔려서 나오는 거 들었어? 이어 시작된 온라인 수업. 담임 선생님이 흥빈 교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합니다. 중국어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그럼 병원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치, 医院怎么走? 과학 수업은 콘텐츠 중심의 강의형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됐지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집에서 잘 되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핸드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아니면 수업을 제시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좀 그런 게 어려운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또 아직 학교 내 IT 인프라 구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와이파이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기기 때문에 저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와이파이를 갖다 끌어다 썼고요. 하나는 제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윤석이 윤석이 화질 좋은데. 하지만 원격 수업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우 목소리 안 들려? 연우 음소거 쓰세요. 특히 저학년들은 부모 없이 혼자 수업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학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학년은 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6학년이 하는 것 같은 수업은 솔직히 힘들고 교사와 부모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예정일로 발표한 4월 6일에 온라인 개학을 할지 고3만이나 고등학교만 등교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지 등을 막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모레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든 증상이 있든 없든 2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달 0시 기준으로요.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 격리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치에서 추가가 된 건데요. 공항을 봉쇄하는 입국 금지보다는 좀 수위가 낮지만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특히 관광 목적인 외국인 입국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정에는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4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권고 방침을 어긴 뒤 확진 판정이 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주도를 여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가 최근 논란이 됐었잖아요.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요. 네,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은요. 제주도와 업체 2곳 그리고 자가격리자 2명 등이고
청구액은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예. 제주도는 오늘 오후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모녀의 그 제주 방문으로 업체의 20곳이 임시 폐업됐고요. 도민 무려 90명이 자가격리 조치됐기 때문에 원고 측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지사는 나아가서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사소송은요,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형법상의 일반 상해 내지는 과실치상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잠복기가 다 안 지났으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어서 원지사는 이 해당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협조 대상이 아닌 소송에서 만날 상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시오라고 조치를 하기 이전에 어떤 권고 단계에서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소송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가 출신인 원지사는요,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상황은 길 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교통사고로 낸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들 모녀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해서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했고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강남구청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녀가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현재 이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 상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쓰러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브리핑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권 시장은 지난 26일에 시의회의 임시회에 참석을 해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 측 시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쓰러졌습니다. 권 시장이 긴급 생계자금을 총선이 끝난 뒤에 지급하겠다 밝히자 시민들의 생계를 배려하지 않고 선거만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권 시장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에 어제 퇴원을 해서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오늘도 이 대구시 정례 브리핑은 행정부시장이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권 시장이 피로 누적으로 두통과 가슴 통증이 동반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업무 복귀 일정은 이르면 내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는 할 일은 해야 공직자라면서 얼른 일어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SNS에서는 힘내세요라며 이 권 시장을 응원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연기 학원을 차려라 같은 비판의 글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하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지지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중에 열린민주당이 첫 조사에서부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1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여권 지지표의 분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당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어떤 비례대표 정당을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거대 양당 위성 정당들인 더불어시민당 29.8%, 미래한국당이 27.4%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된 지난주보다 8.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당이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신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열린민주당이 1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 합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인 44.6%에 육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비례대표 자매정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더시민당을 선택한 사람은 60%에 불과했고 열린민주당을 22.3%가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의 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이 5.9%, 국민의당이 4.3%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3%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52.6%, 부정 44.1%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15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부터 주요 핵심 지역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격전지 3곳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죠. 이낙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5.1%를 기록하면서 34.5%를 기록한 황교안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진을은 접전 속에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1%로 서울시장 출신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8.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판사 대 판사의 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동작을 또 살펴보시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46.5%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9.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주요 승부처 3곳도 보실까요?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나선 남을과 해운대을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재호 후보, 미래통합당에서 이현주 후보가 맞붙는 남을에서는 박 후보와 이 후보가 각각 45.4%, 44%로 불과 1.4%포인트 차이의 촉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을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미애 미래통합당 후보가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가 맞선 연제구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지역의 판세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오는 여름에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에 또 이번 논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최근 청와대를 나와서 비례대표 도전에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의 1호 사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글쎄, 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조건이 있었죠. 두 부부가 특히 이제 배우자가 행한 재산 형성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향후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물으셨던 아하.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인은 기소가 되지 않고 네. 장모가 기소가 되고 끝나는 것은 사실 불충분한 수사라고 보십니까? 장모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부분만 지금 예. 기소가 돼 있고 부인이 거기에 연관돼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각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 혐의는 또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런데 장모 부분에 대한 그 수사는 명백히 부실 수사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소를 함에 있어서 그 법률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은 사문서 위조를 한 이유가 예. 그저 소장용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더구나 행사까지 겸해진 바에는 그게 이제 사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사기를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네. 나도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진술 과정을 보면 다 지금의 보수 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하고 과거에, 여당이 네. 이제 디펜스를 해주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권에서도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다 검증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때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인식됐습니까? 그 부분은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예. 같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처럼 무슨 정보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한 사람을 사찰하듯이 그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예. 어떤 재산상의 문제 또 심각한 비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장모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애초에 그 후보자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서 예. 그 부분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그 자리고 이 사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드러난 정도라면 뭔가 인사 대상에서 뺀다거나 뭔가 수사를 갖다가 한번 그렇죠. 요청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네, 인사검증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입증 자료가 제시된다면 그건 당연히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도 심각한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또 임명권자에게 그 뭐 임명을 손쉽게 건의하는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나름대로 어떤 입지를 판단하는데 엉뚱한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냥 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좀 부당했다고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예, 굉장히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예. 지금 이제 아까 의혹만 가지고 뭐 검증 절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거를 다 청와대가 나서서 하는 예. 것은 사찰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특히 이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떤 특정한 인사권자에 대한 신호를 염두에 두고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을 겨냥한 시점이라거나 뭐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 놓고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소한 것이 아니 네. 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나 그다음에 뭐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것처럼 계속 언론에 흘려가면서 사건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소장, 이 공소장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증거에 의해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이거는 검찰 내 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사팀이 아닌 이상은. 네. 수사팀이 아니라면 네. 비슷한 평가를 하고 네. 있다. 예. 지금 최 후보께서도 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아들 문제죠. 아들의 어떤 인턴 활동 증명서를 그렇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발급해 주는 과정에 이제 개입이 돼 있다. 그래서 대학원의 어떤 과정을 입학 네. 과정을 방해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지금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소만 해놓고서 재판 기일이 4월 21일로 첫 기일이 통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날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뭐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예. 기소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비리 중에 한 부분인데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표현은 어떠신가요? 기소당한 시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소를 당한 시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직전 전날이었고요. 그날 검찰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던 30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관할 검사장의 결재도 없이 네. 예, 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명백히 검찰 내부의 절차 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턴 활동에 관한 그 따님 문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예. 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분 중에 누가 지금 기소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소됐던 이유는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의 일각을 담당했던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 특정 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세력을 보존하고자 내지는 인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벌인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 쿠데타 또는 뭐 날치기 기소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게 그런 취지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후보신데 정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서자다. 뭐 아니다. 그런 아들 아예 둔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취급을 받는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하셨는데 네. 비례대표 지금 2번입니다. 네. 예. 출마의 변은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역구 출마 제의를 여러 번 받았을 때 제가 거절한 사정을 다들 알고 계시고요. 이번 상황은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이제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어떤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네. 이제 설립되고 또 그것이 선관위 승인을 받은 이후의 과정에서 선거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오픈 캐스팅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작을 했고 그 열린민주당으로부터 어찌 보면 제가 부름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뭐 곡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예, 알겠습니다. YTN 아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 네. 이제 한번 그 결과를 갖다 보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열린민주당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치는 겁니까? 합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또 안 계셔서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별도의 정당으로 별개의 정당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합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 절대 안 합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들이 선거에 임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선거 후에 이제 의석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개혁 진영의 의석을 최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것이 최대화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성원이 되면 원구성이 되면 개혁 입법들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합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이 더 유효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당선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별도 살림을 차리고 네. 몇 명 안 되면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지역구에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확보하고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는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상 또는 목표는 몇 석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약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15%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예. 이 추세로 저희가 뭐 큰 실수나 국민들께 미움이나 질타를 받을 일만 만들지 않는다면 20%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10석에서 12석까지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2번이시니까 일단 뭐 입성은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글쎄요.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네. 아무튼 뭐 힘 있는 정치, 좀가 뭐 개혁적인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선거 보조금 지급 마감날 의원 3명을 추가해서 교섭단체 요건인 현역 의원 20명 기준을 채웠습니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60억 원이 넘는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선거 보조금 마지막 날 지역구 의원 3명을 추가하며 교섭단체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에 이어 4번째 규모, 나라에서 받는 정당 보조금도 확 뛰었습니다. 교섭단체 우선 배분액 등을 더해 모두 61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정당 기호는 4번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빠지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에서 모두 2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모 정당과 같은 순서로 배치하려는 전략이 통한 데다가 보조금까지 두둑하게 챙기게 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자매정당임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정책 연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뀌어야 산다며 달리는 대한민국 미래 열차 2번째 칸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탑승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2개의 비례정당 때문에 골칩니다. 민주당은 연대를 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외에 또 다른 친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적통성을 강조하며 김해 봉화마을과 서울 현충원을 찾아 고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자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더시민당은 아예 민주당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건너간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은 집권당과 함께하는 비례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평화 변화의 정책, 새로운 경제정책, 사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총선 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여야 비례정당은 선거법을 피해 모 정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유세하며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는데 막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이저가 준비한 총선 대비 두 번째 코너, 총선 오늘의 말말말.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태구민으로 이름을 바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만나 책임지고 당선시키겠다 격려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 후보를 향해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독설을 쏟아냈던 김 위원장.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고 입장을 바꿨네요. 그런가 하면 평소 김종인 위원장과 호형호재한다는 박지원 민생당 의원. 김 위원장을 향해 맛이 가신 분, 총알바지 신세일 뿐이라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4년 전 김종인 위원장과 의기투합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역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4년 전에도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장관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기더니 똑같은 행태가 반복됐다며 지겨운 푸닥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 이후 무소속 출마자의 입당 불허 방침을 밝힌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향해 종로에나 집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종로에서 지면 아웃이라며 참 딱하다고 한마디 곁들였습니다.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4.15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을 사실상 모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4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조주빈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 1명뿐으로 나머지 3명은 별도의 개인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관리 운영을 맡았던 16살 태평양과 회원 모집, 피해자 관리 등을 담당한 거제시청 공무원, 또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사회복무 요원 등입니다. 보강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 재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경찰 역시 박사방 회원 수를 15,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유료 회원 명단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 상황을 주의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 대화방이 운영된 방식에 주목하고 사실상 모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 입장 대가로 금품은 물론 회원들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해 가져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한 단순 공범 차원을 넘어 상당수가 유료 회원 대화방을 함께 운영한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검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도 법리 검토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단체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건에선 모두 163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 인원수 등을 고려해 조주빈 기소 전까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드나들며 성착취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한 회원 규모가 대화명으로 따졌을 때 1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중 다수 유료 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전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 본격 수사 반년 만에 조주빈을 찾아낸 경찰이 이른바 박사방 이용자들을 추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박사방 회원 규모는 대화명 기준으로 15,000여 개, 유료 회원뿐 아니라 무료 회원 등 대화방 참여자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대화명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회원은 더 적을 수 있지만 경찰은 숨어있는 회원도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화명 가운데 유료 회원 다수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신상을 요구하라는 국민 청원은 국민이 내린 가장 중대한
명령이라고. 회원 명단을 포함해 범행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주빈의 휴대전화 분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거주지 등에서 휴대전화 9대를 비롯해 노트북과 USB 등 디지털 증거자료 2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조주빈이 최근까지 썼고 또 집안에 숨겨둔 것으로 전해진 휴대전화 2대의 암호를 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암호를 파악하게 되면 조주빈 여죄 수사뿐 아니라 박사방 회원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464님,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혜택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1인 가구라 하시더라도 월소득이 263만 원이죠. 263만 원 이하면은 40만 원을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50님. 긴급 지원금은 소비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모두에게 지급해야 자금 순환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또 총선과 관련해서 2813님.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 투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서 좋은 일꾼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이슈가 코로나19 이슈에 묻혀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면서 발도 무겁고 숨이 찰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앞에는 결승선이 있고 결승선을 통과하면 모두 하나가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해냈다는 그런 가슴 벅참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